최근에 블라디보스토크가 한국에서 굉장한 관심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2020년 코로나 팬데믹 현상 때문에 그 활활 타오르던 열기가 크게 위축이 돼서 저는 개인적으로 최근에 블라디보스토크를 1년에 한 2번 이상 제가 주로 탑사 여행을 많이 했는데요. 그러면서 하루하루 혹은 뭐 하루하루는 아니겠지만 6개월 단위로 변화하는 모습을 생생하게 지켜봤습니다. 그러면서 특히 한국인들의 그 발길에 따라서 블라디보스토크에 사는 사람들이 많이 바뀐다는 것을 실제로 목격을 했는데요. 그런 다음에 작년부터 교류가 많이 줄어들면서 블라디보스토크에서 한국 사람들과의 그 관계로 생활하는 사람들이 꽤 많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꽤 걱정이 됐습니다. 예를 들면 숙박업 하나만 보더라도 제가 처음에 몇 년 전에 갔을 때는 없었던 그런 숙박업들이 최근에 들어서 굉장히 많이 생겼거든요. 그 숙박업을 새로 문을 연 사람들은 아마 자신들이 돈이 넉넉해서 그렇게 한 게 아니고 아마 어떤 사업 비즈니스 비전을 보고 전망을 보고 뭐 융자를 내든지 누가 협력을 해서 그렇게 문을 열었을 텐데 한국인의 발길이 50%도 아니고 거의 끊기다시피 해서 그 호텔, 그 숙소들이 어떻게 지내는지 그게 개인적으로 좀 궁금했고, 또 식당도 없었던 식당이 아르바이트 거리 한복판에 엄청 크게 문을 열고 막 한국식 치킨집도 열고 막 그랬는데 그런 가게들이 지금 어떤 모습일지 개인적으로 좀 궁금했습니다. 그런 이야기도 오늘 제가 준비한 자료에 좀 들어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블라디보스토크에 관해서 한두 번은 적어도 들어보셨을 테고요. 또 가보신 분도 계실 텐데 혹시 가보신 분 계셔요? 블라디보스토크에 가보신 분? 예, 한 분 정도 계신 것 같습니다. 최근 통계에 따르면 한국인의 블라디보스토크 방문이 굉장히 많았는데 대구에도 직항이 있었습니다. 아시고 계시죠? 제가 블라디보스토크에 있을 때 청년 2명이 식당에 찾아와서 킹크랩을 열심히 먹고 있는 모습을 보고 내가 인터뷰를 했습니다. 어디서 왔느냐 그랬더니 대구에서 2 청년이 대학생이 왔는데 군대 들어가기 전에 여행을 왔답니다. 그러면서 킹크랩 맛있느냐 그랬더니 맛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좋은 추억을 쌓고 돌아갔을 텐데 그 정도로 대구하고도 이렇게 직항이 열렸을 정도로 최근 5년 사이에 한국과 블라디보스토크의 관계가 그 어느 때보다도 활발했습니다. 그러한 이야기를 포함한 블라디보스토크의 어떤 역사적인 그다음에 문화적인 그런 측면에 관해서 제가 오늘 설명을 드리고요. 오늘 제가 준비한 자료는 제가 최근 5년 동안 블라디보스토크를 직접 걸어 다니면서 했던 그런 조사했던 보고했던 그런 자료와 또 제가 이제 책으로 했던 자료를 좀 중심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제가 전공이 러시아 문학이고요. 최근에는 이제 러시아 영화에 관해서 많이 또 보고 있습니다. 흥미롭게도 러시아 영화계에서도 이 극동의 움직임이 최근에 되게 활발하니까 러시아 정부 정책도 되게 많이 적극적이고 해서 그런지 영화에도 블라디보스토크에 관한 이야기가 많이 등장합니다. 최근에. 그리고 올해 21년에도 지난 9월에 블라디보스토크라는 영화도 개봉을 했고 아직 영화제에 출품이 됐고 아직 일반 공개는 안 됐는데 거기에도 한국에 관한 이야기도 언급이 됩니다. 제가 이제 트레일러에서 좀 봤는데 그래서 어느 지역보다 러시아의 어느 지역보다 가까운 곳이 블라디보스토크인데요. 여러분이 오늘 블라디보스토크가 우리에게
얼마나 가까운 곳인지 좀 확인할 수 있도록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블라디보스토크가 어디에 있는지부터 간단히 한번 살펴볼게요. 자, 러시아 지도입니다. 제가 이 지도를 하나 준비할 때도 여러 가지를 고려를 하는데요. 아무래도 러시아 전체를 이렇게 반영하다 보니까 블라디보스토크는 저 오른쪽 끝에 점처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좀 더 확대를 해봤습니다. 이거는 이제 제가 쓴 책의 일부로 들어가 있는 자료인데요. 러시아에는 관구로 이렇게 큰 지역으로 나눠져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극동 연방 관구인데 극동 연방 관구는 최근에 2018년에 그전에 9개에서 11개 지역, 우리식으로 말하면 주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부라티아와 자바이칼 지역이 극동 연방 관구로 포함이 됐는데 부라티아 자바이칼 지역은 이루크츠크와 같이 바이칼 호수를 끼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이칼 호수 많이 들어봤지만 가보시지는 아직 못했을 줄로 생각이 드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가장 큰 지역이 사하 공화국이라고 하고요, 공식적으로. 그 다음에 또 야쿠티아라고도 불리는데, 사하라는 말은 저 지역 원주민들의 말이고요. 야쿠티아는 러시아인들이 저 지역을 개척하고 할 때 부르던 용어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겠지만 중국 바로 옆에 그 다음에 동해 사이에 연해주가 있습니다. 연해주란 말은 바다를 끼고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곳의 맨 마지막 쪽 두만강에서 조금 좀 떨어진 지역에 블라디보스토크가 있습니다. 제가 저 지역을 최 끝에 있는 최북동 지역 수코트카만 빼고 10개 지역을 다 한 번씩 답사를 했는데요. 그 중에서도 이 블라디보스토크 연해주 지역을 가장 많이 좀 살펴봤는데, 심지어는 북한하고 이렇게 국경을 이루고 있는 마을까지도 제가 개인적으로 직접 가본 적이 있는데, 그 이제 핫산이라는 그 마을이 있습니다. 러시아 최남단 철도역이기도 하고요. 자, 이걸 좀 확대해서 보면 이 블라디보스토크는 러시아 극동 최남단 항구 도시입니다. 저기 지금 A라고 빨간색으로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기 블라디보스토크고요. 우리 한반도하고도 거리가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제가 직접 차를 운전하고 저 국경 지역까지도 가봤는데요. 그렇게 멀지 않고요. 밤에 운전할 때는 가다가 호랑이가 튀어나오지 않을까 그런 걱정도 사실 했습니다. 며칠 전에 블라디보스토크 뉴스를 보면 가끔씩 호랑이가 인가에 도로에 이렇게 출몰하고 그러는데, 한 10여일 전, 일주일 전 뉴스에도 블라디보스토크 지역에 호랑이가 출몰했다는 사진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정도로 자연이 아주 실감나게 잘 펼쳐져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블라디보스토크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시베리아 횡단철도일 겁니다. 우리가 러시아를 이야기할 때 부산에서 기차를 타고 원산을 거쳐서 또 이 두만강을 건너서 러시아 대륙으로 진출을 할 때 이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시베리아 횡단철도를 이용해서 출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블라디보스토크는 시베리아 횡단철도의 종착지이자 또 출발점이기도 합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나라에도 가장 좀 이런 점이 많이 좀 알려져 있죠. 지금 컴퓨터 모니터 상에서는, 이건 제가 직접 촬영한 사진인데요. 블라디보스토크 기차역 역사입니다. 굉장히 건축물이 아름다운데, 러시아 기차역은 다른 건축물처럼 굉장히 기차역답지 않게 멋진 그런 자태를 뽐냅니다. 이 블라디보스토크만 그런 건 아니고요. 이걸 좀 멀리 봤을 때고요. 그 다음에 좀 가까이서 보면 이렇게 역사가 보이고, 안에 이제 다른 각도 측면에서 보이는 건데, 여러분 기차역이 저렇게 무슨 성곽처럼 멋진 모습을 보이고 있죠. 첨탑도 있고요. 그 다음에 안에 들어가면 대합실도 있고 여러 가지 있고 벽화도 있고, 그런데 천장에 벽화가 두세 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표트르 대제
그 월걸이 들어간 것도 있고요. 또 하나가 여러분 지금 잘 보이시나요? 러시아 극동 개척의 뭐랄까 그 최고 책임자, 사령관, 뭐 공식적으로는 동시베리아 총독 이렇게 불렸는데 니콜라이 무라비오프 아무르스키의 그 사진이 이렇게 걸려 있습니다. 그리고 2015년에 이제 유라시아 특급 열차라는 그런 큰 행사가 있었어요. 그때 기념해서 이 블라디보스토크와 부산항의 어떤 그 우정을 표시한 그런 현판도 저기 걸려 있는 걸 제가 지금 살펴보면서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베리아 횡단 밖에 시베리아 횡단철도 기점에 관한 그 이정표 그 조형물이 저렇게 서 있는데요. 한국인이든 누구든 블라디보스토크를 방문하고 기차역을 찾으면 꼭 가서 기념 촬영을 하는 조형물 가운데 하나이고요. 저기에 9,788 이렇게 쓰여 있는데 이게 아마 시베리아 횡단철도 전체 총 길이로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이렇게 기차 모형물이 있고요. 또 옆에서 하나 찍은 게 있고 그런데 오늘 제가 이제 준비한 자료를 주로 이제 사진 자료이고요. 그다음에 여러 분야에 걸쳐서 좀 준비를 했는데 역사적인 부분을 좀 세세하게 이야기하자면 좀 지루할 수 있고 잘 떠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장 간략하게만 설명을 드릴게요. 금방 말씀드렸듯이 이 동상은 동시베리아 총독이었던 니콜라이 무라비오프 아무르스키의 동상인데요. 동상 밑에 묘지도 묘지라고 해야 되나? 안장이 되어 있습니다. 저분의 유해가 프랑스에서 직접 이쪽으로 옮겨와가지고 안장을 했는데 저 멀리 프랑스에 묻혀 있는 유해를 굳이 블라디보스토크까지 모셔와서 안장한 이유가 뭘까? 저는 나름대로 제가 책에도 소개를 했는데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분이 이르쿠츠크에서 머물면서 그 블라고베시엔스크, 하바롭스크, 블라디보스토크 이렇게 계속 개척을 하면서 그러니까 러시아의 그 동진, 팽창 개척 과정에서 엄청난 그 심지어는 저기 캄차카까지 큰 일을 했는데 마지막 이 블라디보스토크 그 뭐랄까 설립의 그 토속을 놓은 최고 책임자였습니다. 그걸 아마 기념해서 유해를 여기다 모셔서 안장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제가 했는데요. 이 높은 곳에 이렇게 위치해 있어가지고 멀리 아무르만 바다가 쭉 보입니다. 그런데 그 러시아 그 지폐 최고액권 5천 루블짜리에 이분의 그 초상화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 정도로 중요한 역사적 인물인데 이 극동 지역에 가다 보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아무르주의 수도의 블라고베시엔스크라든지 하바롭스크, 블라디보스토크, 기타 치타 뭐 그런 데 가면 이분의 동상이 하나씩 다 있습니다. 그만큼 극동하고 뗄 수 없는 그런 존재이죠. 그래서 이 블라디보스토크는 그 1860년에 군사 기지를 처음 설치하면서 역사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으로부터 이 블라디보스토크의 역사를 따져보면 약 160년 정도 된 거죠. 그래서 얼마 되지 않은 역사이지만 현재 극동에서 블라디보스토크의 존재감은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아까 그 동상 보셨죠? 그 동상의 그 한쪽 손에 블라고베시엔스크 도시가 아무르강을 사이에 두고 중국의 헤이어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일종의 쌍둥이 도시인데요. 둘이 굉장히 닮아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바로 마치 한강에서 그 강남 이렇게 보이듯이 그 헤이어라는 도시가 보이는데 그게 예전에는 아이훈이라고 불렸습니다. 그때 1858년에 중국과 아이훈 조약을 체결하면서 현재 러시아의 극동 영토가 극동의 그 영토가 러시아의 땅이 되었습니다. 이제 이걸 그 조약을 체결한 당사자죠. 그래서 이제 동상에도 그 서류가 있는데요.
블라디보스토크의 그 초창기 모습입니다. 1860년에 그 군사기지로 출발할 때로부터 6년이 되는 흐른 시점의 그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1903년도 정도의 그 모습이고요. 이거는 1910년대 블라디보스토크의 모습인데 한 50여 년 사이에 굉장한 그 발전을 했습니다. 제가 나중에 또 설명을 드리겠지만 블라디보스토크는 사실 우리가 전통적인 개념의 그 러시아 그 지역하고는 굉장히 동떨어진 곳이죠. 사실 아시아 극동의 끝이기 때문에. 그런데 저런 건물들은 모스크바나 페테르부르크 유럽 쪽 러시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건물이지만 이런 아시아 쪽에서 보이는 그 건물은 아니죠. 그런데 한 50년 만에 확 달라졌어요. 그 이유는 순수하게 러시아인들이 저 건설에 많이 참여한 것도 있고요. 저 블라디보스토크 건설 과정에서는 초창기부터 한 50년, 60년 사이에는 러시아인뿐만 아니라 유럽에서 건너온 많은 그 사업가들, 그 다음에 또 이 아시아, 그 한반도를 포함한 중국, 조선인들 근로자들, 그 다음에 또 뭐 영국이나 미국, 아메리카에서 건너온 여러 다양한 그 목적과 성격의 방문자들이 이 한데 어우러져서 이 블라디보스토크를 건설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블라디보스토크는 순수하게 러시아인들이 다 설계하고 건설한 것처럼 보이지만 저 과정에는 여러 그 지역과 민족의 사람들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블라디보스토크는 여러분 잘 알다시피 항구 도시죠. 그리고 군항입니다. 러시아 태평양 함대 사령부도 블라디보스토크에 자리 잡고 있는데요. 저기 보면은 이제 저 동상은 러시아의 유명한 70년대에 유명한 음유 시인, 일종의 가수이지만 거의 그 예술과 이 대중 음악 사이를 넘나들던 전설적인 존재 블라디미르 비소스키라는 사람의 동상이 저기 앉아 있는데 저게 뭐라고 쓰여 있냐면 폐쇄된 항구 블라디보스토크가 열렸다 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991년 소련 그 올해가 30주년인데 딱 한 달만 있으면 소련이 붕괴한 지 딱 30년이 되는 해입니다. 1991년 소련이 해체되고 나서 되기 전까지는 그 러시아의 많은 그 지역 도시들이 다 외국인 출입 혹은 외부인 출입 금지 구역이었습니다. 뭐 군사적 목적이 많이 있었지만, 네. 그리고 블라디보스토크의 변화 중에서 이제 가장 최근에 큰 변화는 2018년에 러시아 연방 광구 극동 연방 광구의 수도로 블라디보스토크가 위상이 바뀌었습니다. 그 전에는 하바롭스크가 이 극동 지역의 수도였는데 2018년에 저 수도 위상이 블라디보스토크로 옮겨왔고요. 그 전에 블라디보스토크는 연해주의 수도이긴 했습니다. 여러분 뭐 블라디보스토크를 방문하신 분께서는 아시겠지만 그 블라디보스토크가 여러 개 섬이나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반도 이런 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오른쪽에 보시면 이렇게 쭉 뻗어 있는데 맨 끝에 가면 아주 예쁜 등대가 자리 잡고 있는데요. 저는 저 지역을 뭐 때로는 택시, 때로는 버스, 또는 제가 직접 렌트카 혹은 다 걸어서 블라디보스토크 곳곳을 샅샅이 이렇게 답사한 경험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지리적인 위치와 역사적인 발전 과정을 아주 간단히 살펴봤는데요. 그럼 문화적인 면모를 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한국에서 흔히 우리 코로나 이전까지는 블라디보스토크가 진짜 핫 플레이스였습니다. 뜨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그 별칭들이 많이 생겨났었는데 흔히 이제 이 블라디보스토크는 한국에서 가장 가까운 유럽적인 면모를 가지고 있다고 그래서 자자하고요. 그래서 뭐 멀리 베를린, 뮌헨, 뭐 파리 그런 데 안 가도 이 블라디보스토크 가면 그런 유럽의 분위기를 충분히 느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유럽의 그 면모는요, 이 도시가 생성이 돼서 본격적으로 발전할 때
그 어떤 뼈대를 형성했던 지역이 있습니다. 그곳이 바로 스베틀란스카야라는 그 거리 중앙로인데요. 그 이름이 스베틀라나, 러시아 그 여성의 이름이고요. 이 여성의 이름은 러시아의 유명한 18세기 시인의 작품에서도 나왔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그 당시에 그 군함의 이름이기도 했습니다. 러시아 군함.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전에는 저 도로가 그 아메리카 거리 이런 그 이름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여기서 보듯이 여러분 블라디보스토크에 가면 지명 혹은 기타 다른 이름들의 외국 색이 굉장히 많이 깔려 있습니다. 이게 이제 소비에트 시대 75년을 거치면서 많이 개명이 되기도 했지만 여전히 그런 블라디보스토크의 외래적인 요소를 기억시키는 내용이 이 이름 속에 많이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이 스베틀란스카야는 그야말로 러시아식 느낌이 많이 나는 이름입니다. 한번 볼까요? 스베틀란스카야의 가장 큰 모습인데요. 저 오른쪽에는 지금 안 보이지만 여기가 이제 중앙 혁명광장이라고 한국에서는 흔히 알려진 큰 광장이 있고요. 최근에는 이 광장이 분수대, 광장에 큰 분수대가 조성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광장 옆에는 또 러시아의 그 성당이, 정교회 성당이 굉장히 크게 들어섰고요. 가장 최근에 블라디보스토크의 변화상을 볼 수 있는 그 두 가지 양상이 지금 저 광장 옆에, 오른쪽 광장 옆에서 자리 잡고 있는데, 이 사진에는 제가 그때 최근 일이기 때문에 담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보시면 저 중간쯤에 회색으로 된 그 건물이, 여기 지금 제가 볼쇼이 굼이라고, 모스크바에도 굼, 이게 이제 구경백화점이라는 뜻입니다. 건물이 있는데, 이 건물은 굉장히 오래된 건물입니다.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독일인 사업가 구스타프 쿤스트와 구스타프 알베르스가 블라디보스토크에 사업차 온 지 20년이 되던 해인 1884년에 완공하여 쿤스트 앤 알베르스라는 이름으로 불렸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오늘날의 굼으로 이렇게 바뀌었는데, 블라디보스토크에는 굉장히 많은 서양식 건축물들이 있어요. 조형물들. 이제 뭐 이것만 제가 소개해도 뭐 시간이 걸릴 수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대표적인 것만 제가 몇 개 뽑았는데 바로 이 굼 건물입니다. 이 건물의 유럽적인 그 본색은 밖에서 보나 그다음에 내면적으로도 봐도 예나 지금이나 크게 바뀌지 않았습니다. 이름만 굼으로 바뀌었는데요. 한번 볼까요? 여러분 한번 보시죠. 이 바로 한반도에서 지척인 거리에 있는 블라디보스토크의 중심가에 저런 건물이 있습니다. 우리 뭐 암스테르담이나 파리에서나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건축 양식인데요. 이게 이제 백화점 건물입니다. 그리고 저 뒤편에는 또 아주 오래된 그 골목길들이 또 자리 잡고 있고요. 이건 이제 그 옆에서 찍은 사진이고요. 제가 금방 언급했듯이 저 왼쪽 끝에 보면은 그 양파 모양의 황금색 그 지붕이 있죠. 저게 이제 러시아 정교회 성당, 최근에 굉장히 오랜 세월에 걸쳐서 지어지고 있는데, 완공됐는지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못 가봐서 작년부터. 그리고 이제 이런 그 유럽적인 색채 또는 역사는, 뿌리는 이 굼이라는 건물에서만뿐만 아니라 거리, 뭐 지역, 심지어는 인물의 이름에서도 많이 나타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지금 청중으로 계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왕과나, 그다음에 뭐 아나스타시아, 이런 할리우드 영화에서 주연으로 유명했던 율브리너를 들 수가 있는데요. 이 율브리너의 조상은 스위스에서 왔습니다. 이름도 러시아 이름이 아니에요. 지금 물론 그 뒤로 이제 망명을 했지만. 그래서 이 블라디보스토크 기차역에서 중앙관장으로 가는 그 거리의 중심부에 이 율브리너의 그 아버지 조상의 집이 있고, 현재 그 앞에 2012년에 아들이 직접 참석하는 가운데 동상 제막식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막된
자, 율브리너의 왕관화의 한 장면의 그 율브리너의 모습이죠. 많은 영화에 그 등장했는데 저렇게 동상이 딱 버티고 서 있습니다. 이곳은 스위스 출신으로 러시아로 이주한 그 할아버지가 블라디보스토크에 와서 살았던 집이라고 해요. 저 지역이. 그래서 그 어떤 그 발자취가 지금도 있는데 아무래도 할리우드에서 그 활동했던 그런 이력 때문인지 한국인 관광객들은 블라디보스토크에 가면 가장 많이 찾는 곳이 저곳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사진을 지나가다가 찍었습니다. 지금 저기에 설명을 듣고 있는 사람들이 다 한국인들이에요. 거기 그 한국인 가이드가 지금 막 열심히 설명하고 있는데 저게 2018년인가 되는데 저걸 제가 보면서 저 건너편에는요, 우리 여기 있는 그 화랑처럼 여기 그 전시실처럼 연해주 국립미술관이 있습니다. 근데 그 국립미술관에 가면 러시아 모스크바나 그다음에 페테르부르크에 있는 유명한 박물관에서 이렇게 가져와서 전시하는 훌륭한 미술품들이 있어요. 근데 제가 그때 마침 이 사진을 찍을 때는 카를 부를요프라는 유명한 화가의 작품들을 전시를 하고 있었는데 루스키 무제이 거기서 가져온 그림들을 전시하고 있었는데 그 미술관에는 한국인의 발길이 하나도 없었고 바로 동시간에 율브리너 앞에는 한국인들이 발길이 저렇게 북적였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에 관한 약간의 코멘트를 이따 드릴 텐데 블라디보스토크에 가면 한국 사람들이 못 보는, 놓치는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그걸 제가 좀 이따가 설명을 드릴게요. 이걸 보면서 좀 좋은 곳들이 많은데 우리 가이드들이 너무 좀 이렇게 친숙한 데만 좀 안내를 하는가 보구나. 맨날 먹고 마시고 보고 하는 데로만 가는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이제 블라디보스토크의 또 중심 거리 가운데 하나이기도 한데요. 이게 이제 아르바트라는 거리예요. 여러분 모스크바에 혹시 가보셨거나 모스크바를 많이 들어보신 분들은 모스크바의 그 오래된 우리식으로는 흔히 인사동이라고 많이 비유를 합니다. 그런 정통 거리가 있는데 그 차는 안 다니고 그런 것처럼 양쪽에 오래된 19세기식 건물들이 딱 질비하게 이렇게 펼쳐져 있어요. 그래서 이제 관광객들이 산책 겸 극장도 있고 뭐 전시관도 있고 상점도 있고 식당도 많은데 그거를 꼭 닮은 거리들이 러시아 그 지방 도시에 가면 하나씩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극동에만 가더라도 아까 부랴티아라는 수도 바이칼을 끼고 있는 부랴티아라는 공화국의 수도 울란우데에 가면요, 거기에도 자기들의 아르바트라고 공식적으로 이름을 불리는 곳이 있고요. 또 다른 심지어는 인위적으로 만든 그 어떤 지역이 있는데 유대인 자치구라고 있습니다. 하바롭스크 기차 타고 좀만 가면 있는데 거기에도 가면요 자신들의 아르바트라고 그래요. 유대인들을 모아놓고 사실 거기는 유대인 자치구지만 유대인들은 별로 없습니다. 한 2%나 되나 지금은요. 근데 거기도 자신들의 아르바트라고 이렇게 하는데 분위기가 좀 비슷비슷합니다. 러시아색이 좀 많이 나요. 여기에 이제 한국 사람들이 많이 가죠. 여기에는 한국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뭐 식당이나 숙박업소 그런 곳들이 아주 많습니다. 다시 좀 더 확대해서 보고요. 저 너머로 바로 아무르만 바다가 보이고요. 계속 볼까요? 여러분 여기 보면 양쪽으로 버티고 서 있는 건축물들이 다 보면 서양식 건축물들. 또 다른 각도에서 제가 찍었고요. 이번에는 이제 바다 쪽에서 이렇게 찍은 겁니다. 그리고 아까도 이제 율브리너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블라디보스토크와 관련된 인물들이 러시아의 그 문학의 인물들이 몇 명 있습니다. 여러분 그 러시아 문학 속에 19세기 말 20세기 초까지 살았던 안톤 체호프라는 작가가 있습니다. 여러분 벚꽃동산, 뭐 새자매 이런 희곡으로도 유명한데요. 이 안톤 체호프가 1891년에 큰 마음을 먹고 모스크바에서 출발해서 이 사할린까지 대장정 여행을 합니다. 그때 사할린은 수용소였는데 그곳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서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블라디보스토크에 들려서 묵었고 거기서 배를 타고 다시 인도양을 통해서 이렇게 다시 돌아오는 그 기나긴 여정을 보여줬었는데요. 제가 개인적으로 이 코로나 이 상황이 풀리면 러시아의 그 여행 루트로 체호프가 걸었던 길을 한번 좀 따라가 보려고 하는데요. 이전에 이제 극동 지역은 제가 좀 답사를 하긴 했는데 저 건물에 그 나무가 하나 우뚝 서 있잖아요. 거기에 그 벽에 보면 흉상 부조가 이렇게 그 조성이 돼 있어요.
근데 저것도 저 건물의 끝에 가면 블라디보스토크 시 역사 박물관입니다. 근데 저곳에 가면 블라디보스토크가 그동안 어떻게 그 생성이 돼서 변화됐는지를 좀 보여주는 그런 아담한 박물관이 있는데 한국인들의 발길은 거의 없습니다. 저기 가면. 그리고 가더라도 그 운치 있는 아주 고즈넉한 이 곳을 알고 있는 사람도 거의 없습니다. 블라디보스토크 전문가이면서도 모르는 분들이 있어서. 근데 여기 가면 진짜 너무나 호젓합니다. 여기 벤치도 있고요. 여기서는 제가 보여주지는 않았는데. 그래서 아쉬운 게, 우리 한국인 관광객들이 지금 여러분 보시기에 왼쪽에 또 보면, 러시아 황제, 마지막 황제가 황태자 시절에 저곳을 방문했던 기념, 조형물이 있어요. 거기 가면, 거기서 좀 내려가면 뭐 잠수함 박물관도 있고, 그런데 한국인 관광객들의 필수 코스 중에 하나죠. 그럼 거기 가면 북적북적합니다. 서로 사진 찍고 막 그런데, 근데 그 옆에는 인형극장, 그 다음에 아무르 호랑이 연구소, 굉장히 블라디보스토크 연해주를 보여주는 굉장히 훌륭한 곳들이 있는데, 그곳으로 발길을 돌리는 우리 한국인 관광객들은 거의 없어요. 그게 좀 아쉽고, 마음 같아서는 여러분들 이리 와보세요. 여기 가시면 이런 역사가 있고 이런 훌륭한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고 싶은 마음이 꿀떡 같았었는데 제가 그러지는 못하고요. 다른 SNS나 제가 여행을 갔다 오면 그다음에 이제 책을 통해서 이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지금은 여러분이 스크린에 보아서 좀 흐릿하지만 사진을 보면 굉장히 멋지고요. 실제로 가보면 특히 한낮 여름에 가면 정말 그렇게 마음이 편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 여러분 전시실에 가면 러시아 그림들 보셨죠? 거기 가면 풍경화들, 러시아를 딱 보여주는, 딱 보면 마음이 맑아지는, 머리가 맑아지는 그런 느낌이 드는데, 이곳에 가도 그런 분위기에 젖을 수 있습니다. 체오프의 두상입니다. 제가 흉상이라고 얘기했는데, 이거는 이제 제가 기념사진을 한번 찍어봤습니다. 저렇게 나무에 기대고, 제가 저런 모습으로 답사를 많이 다닙니다. 참고로 제가 우리 이 프로그램의 출발점은 이 극동의 끝인 블라디보스토크에서 모스크바, 페테르부르크까지 이어지는데요. 이런 곳들은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러시아에 알려지지 않은 지역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까도 제가 얘기했듯이 극동에 저기 북극 지역, 그다음에 정말로 저쪽 서쪽의 북극 지역, 오로라도 막 볼 수 있는 그런 영하 30도에서 50도 사이에 오르내리는 그런 지역까지 다 발품을 받아서 많이 돌아다녀 봤는데, 그때마다 러시아의 그런 특색이 다릅니다. 자, 체오프의 어떤 흔적은 가장 최근에 2018년에 또 저렇게 동상으로 또 남게 됐습니다. 그만큼 극동에서 체오프를 좀 각별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극동에는 자신들이 슬라브계 러시아인들의 고유 역사가 별로 없습니다. 다 이렇게 이주해왔고 개척하는 과정에서 왔기 때문에 여기서 태어나서 유명인들이 배출된 기회는 별로 없어요. 그래서 울란우레도 가도 되고 그렇고 치타에도 가도 그렇고, 이렇게 모스크바나 페테르부르크에서 건너온 사람들의 어떤 기억들을 보여주는 동상들이 꽤 많이 있어요. 이곳은 여러분, 블라디보스토크는요, 러시아 현대사의 굉장히 어두운 면모를 하고도 다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한국에서는 정말 전문가들도 잘 모르는 부분인데요. 이 극동 지역은 특히 북쪽으로 갈수록 예전에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어떤 지역이었냐면 자원 채굴지였습니다. 그리고 그 자원을 누가 채굴을 했냐면 다 정치범들이라 그런 범죄자들로 유형을 살았던 사람들의 무상 노동, 강제 노동을 통해서 황금을 캐고 광물을 캐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이 사람들이 그쪽으로 유배를 갈 때 어떻게 갔냐면 기차를 타고 블라디보스토크까지 딱 옵니다. 그리고 이때 여기서 한번 다시 분류를 해서 배를 타고 오호츠크의 사이로 해서 쭉 올라갑니다. 그러면서 이 중간에 사망하는 예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이 이 시인인데요. 블라디보스토크의 루스키 섬이라는 아주 큰 섬이 있는데 최근에 많이 이렇게 개발이 돼서 그쪽에 극동 연방 대학도 있어요. 거기 극동 연방 대학 캠퍼스 저렇게 후미진 곳에 동상이 하나가 설치가 됐는데
이 1930년대 스탈린의 그 대숙청 당시에 희생된 천재 시인입니다. 한국에는 좀 잘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세계적으로 잘 알려진 시인인데 유대인 출신의 시인. 이렇게 그 블라디보스토크에 서린 다양한 기억들이 있는데 우리 한국에서는 블라디보스토크로 가자 하면은 킹크랩 먹고 뭐 그런 것도 좋은데 이런 것도 이렇게 찾아다니면서 볼 수 있으면 좋은데 사실 그건 좀 불가능합니다. 전문가들 아니면은 찾지도 못하고요. 전문가들 중에서도 딱 특별 예비 조사를 하지 않으면 잘 모릅니다. 그리고 이 건물은요, 푸시킨 극장입니다. 여러분 푸시킨 들어보셨죠? 러시아의 국민 시인, 현대 러시아 문화, 오늘날 러시아 문학이 세계적인 유상을 자랑하게 된 그 어떤 출발점, 이 푸시킨인데요. 푸시킨 박물관입니다. 그 극장입니다. 여러분 딱 보시면 저 건물도 뾰족뾰족 이 전형적인 고딕식 건물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많은 공연을 하게 하는데 그 옆에 이 푸시킨의 동상이 이렇게 좀 소박하게 서 있습니다. 그리고 이곳도 이 시내에서 좀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곳을 직접 이렇게 발품을 타서 걸어서 찾는 한국인도 또 드뭅니다. 이제 연극을 혹은 다른 공연을 좋아하는 사람이면 몰라도 일반 관광객이 저기까지 가서 보고 그런 예는 별로 없고요. 다행히 여러분 내가 여기에서는 소개를 사진 자료로는 소개 안 했는데요. 거기에 이렇게 조그만 기차처럼 이렇게 타고 올라가는 게 있습니다. 그거 내려오는 길목에 있어서 볼 수 있는 사람은 또 기회가 있을 줄로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블라디보스토크는 최근에 러시아 정부에서 굉장히 키우는 곳입니다. 러시아의 태평양 진출, 그 다음에 러시아의 지정학적인 어떤 곤란한 상황에서 이쪽 뭐 한반도나 뭐 일본, 중국 이쪽과 협력 관계를 강화하려는 노력하에서 블라디보스토크를 많이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뭐 그 효과는 어떤지는 지금 단정할 수는 없겠지만 그런 과정에서 문화적인 인프라도 굉장히 많이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그 에르미타시라든지 트레치아코프 그 박물관 그런 데에 있는 분관을 블라디보스토크에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또는 거기서 가져온 그림을 전시를 한다든지. 그 중에 하나가 여러분 혹시 상트페테르부르크 가신 분들 계시겠지만 거기 가면은 마린스키 극장이라고 세계적인 그 극장이 있지 않습니까? 마린스키 발레. 근데 거기 연해주 무대라고 설치를 해놨어요. 최근에 굉장히 멋진 곳인데 이곳에 가면 볼쇼이라든지 마린스키까지는 아니어도 여러분 러시아 도시 어디나 가면 평균 수준 이상의 그 공연을 우리가 관람할 수 있는데 이곳에 가도 이런 차이콥스키의 백제류 호수나 호두까기 인형, 뭐 기타 오페라 이런 공연들이 계속 열립니다. 그래서 최근에 저도 이제 갔을 때 여기 이제 그게 그 바깥 건물이고요. 정면에서 보이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봤을 때는 호두까기 인형의 마지막 그 무대 인사 그 장면을 제가 스마트폰으로 찍은 건데요. 이 객석에 보면은 러시아 현지인들도 많고요. 그 다음에 우리 한국인 관광객도 아주 자연스럽게 와서 보고 중국인들도 많고요. 최근에 여러분 이제 코로나 때문에 많이 달라지긴 했지만 베체르부르크에 가면 아주 알렉산드리스키라는 아주 유명한 그 극장이 있는데 거기에 한 80%는 중국인들입니다. 중국인들이 거기 가서 다 보고요. 중국인들의 발길은 모스크나 페테르부르크에는 2016년까지는 별로 없었습니다. 제가 매년 러시아를 자주 다니니까. 근데 어느 순간 한 2016년, 17년부터는 이 모스크바에 가면 때로 몰려다녀요, 중국인들이. 그렇게 많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특히 이제 중국인들도 이런 공연 보러 많이 오곤 하는 것을 제가 직접 봤습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율브리너 동상에 서 있는 맞은편 건물이 바로 이 연해주 국립미술관입니다. 이곳에 자체 소장 미술 작품들도 전시를 하지만 상트페테르부르크나 모스크바에 있는 그 유명 미술관의 작품들을 가져다가 이쪽 주민들 혹은 이쪽 방문객들한테 이렇게 전시하는 기회들이 최근 들어 부쩍 늘었어요. 이 건물도 전형적인 그 유럽식 건물이고요, 오래된. 그래서 아쉽게도 제가 이쪽에서 들어가면서
아까 그 사진을 찍었는데 이쪽으로 들어가는 한국 사람들은 적어도 그날은 한 명도 제가 있었을 때는 없었습니다. 그때 이제 이 카를 브룰리오프라는 아주 유명한 그 19세기 초반 전기 그 화가인데 작품 전시회가 열렸는데 러시아 사람들이 한 그림 앞에 가서 지금 몰려가서 지금 설명을 듣고 있는 장면을 제가 뒤에서 한번 찍어봤습니다. 이게 이제 가장 유명한 폼페이 최후의 날 뭐 그 작품입니다. 한번 쭉 보시죠. 제가 이제 사진으로 담은 건데요. 그리고 블라디보스토크 하면 이제 연해주 국립 그 박물관이 있습니다. 그게 어떤 특정인을 기념해서 이름을 지었는데 블라디미르 아르세니예프 연해주 국립박물관인데 이 블라디미르 아르세니예프는 장교 출신인데 이 우스리스크를 중심으로 한 극동 지역의 민속과 역사 이런 자연을 답사하면서 촘촘히 기록하고 또 이렇게 또 작품으로도 써서 많이 남긴 사람인데요. 러시아가 군사적으로, 뭐 산업적으로, 정치적으로 이 동진 정책을 펼쳤다고 한다면 그거를 문화적으로 뒷받침해준 그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이 아르세니예프인데요. 오늘 제가 준비한 자료에는 담지는 못했는데 나중에 블라디보스토크 국제공항에 딱 도착하시면 입국할 때 혹은 이제 출국할 때 큰 사진이 눈에 띄지 않을 누구의 눈에도 다 띌 정도로 걸려 있어요. 바뀌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이 블라디미르 아르세니예프인데 최근 러시아 지방 정부들에서 자기 지역들의 정체성, 어떤 뭐 발전을 계획 안에 그 지역이 배출한 혹은 그 지역과 밀접하게 관련된 역사, 문화적 인물을 공항 이름에 가져와서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바롭스크 예를 들면 사할린은요 체오프 국제공항 그런 식으로 이름이 바뀌었어요. 이게 이제 그 박물관 정문 출입구에 서 있는 관광객들의 모습이고요. 안에 들어가면 이렇게 전시실에 다양한 기록물들이 이렇게 전시가 되어 있고요. 아주 흥미로운 게 있는데 그 당시 여러분 지금 저 책자가 너덜너덜하게 있는데 그거 보면 지금 중국인으로도 보이고 러시아인들도 보이고 맨 오른쪽이 러시아인이고요. 그 4명 중에 그 다음에 그 옆에 있는 사람도 러시아인인데 아마 이게 까자키 같고 그다음에 중국인 그다음에 우리 갓쓴 조선인 일본인은 안 보여요. 근데 그만큼 그 당시 블라디보스토크에서 한인의 조선인의 존재감이 그렇게 컸다는 것을 저런 책자들이 반증해 주는 것 같아요. 제가 사진에 담아봤었는데요. 그 다음에 이제 블라디보스토크 서양색을 얘기할 때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초창기에 이쪽이 일종의 개척시대에 비슷했습니다. 그래서 좀 속된 말로 하자면 한탕 아니면 한 건 올리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유럽 쪽에 그런 사업가들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프랑스나 영국 그다음에 독일 이런 쪽에서 블라디보스토크로 건너온 사람들이 꽤 많아요. 아까 그 백화점 건물의 역사를 설명할 때 제가 강조했듯이 이 지역의 또 다른 유럽색 중에 하나가 프랑스입니다. 프랑스의 여행객들, 그다음에 선원들, 기타 사업가들이 블라디보스토크에 굉장히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된 어떤 지명도 꽤 있는데 이곳은 여러분 호텔 건물입니다. 호텔 이름이 베르사유입니다. 근데 이곳을 프랑스인이 짓지는 않았고요. 그만큼 유럽 지향성이 좀 있었다는 걸 좀 방증해 주는 것으로 제가 생각을 했는데 이곳이 이제 블라디보스토크 영화의 역사하고도 굉장히 밀접한 곳이고요. 뭔가 블라디보스토크의 문화예술의 뿌리를 우리가 찾아갈 때 이 건물이 큰 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리고 저곳이 이제 겉으로 봤을 때는 호텔처럼 안 보이는데 오래된 호텔이고 저게 1909년에 세워진 건물인데요. 제가 2008년인가 저기를 묵었거든요. 블라디보스토크에 있는 웬만한 숙소는 제가 다 급에 따라서 한 번쯤은 다 묵어봤는데
저곳이 최근에 이제 한국인들이 굉장히 늘어나니까 몇 개월 전에 예약을 해도요, 턱없이 올랐어요. 굉장히 비싸졌습니다. 거기다가 9월쯤 되면요, 큰 국제경제 포럼 같은 것들이 열리고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도 오고 막 그럴 때는 그야말로 수십만 원씩이에요. 그래서 정말 혀를 내둘 정도인데, 저곳에서 한번 먹는 거는 뭔가 의미가 꽤 있습니다. 그리고 입지가 굉장히 좋습니다. 호텔이. 저 지금 러시아어로 베르사유라고 쓰여 있는데, 여러분 보시기에는 잘 안 보일 겁니다. 윤곽이 좀 흐릿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호텔 내부의 그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그림이 이렇게 많이 걸려 있어요. 팔기도 한답니다. 한다는데, 저기에 여러분 지금 정중앙에 벽에 그림이 한 편 걸려 있죠. 저게 호랑이 그림인데요. 저게 걸려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곧 설명을 드릴게요. 그렇다면 이번에는 블라디보스토크는 유럽색만 있는 게 아닙니다. 일단 지리적으로는 아시아 동양이에요. 그죠? 제가 처음 이곳을 여행했을 때 너무나 묘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분명히 우리한테 더 가까운 곳인데 좀 낯선 그런 풍경이 펼쳐져 있어서 제가 첫 여행을 할 때 그런 묘한 느낌을 받았는데, 이제 자주 다니다 보니까 그런 건 없어졌습니다. 블라디보스토크 주변에서 보는 풍경이 러시아 지방도시 어디를 가든 좀 비슷한 풍경하고 겹쳐서, 그런데 이곳의 그 출발점에는 유럽적인 그런 그 뿌리도 많지만 이 아시아적인, 특히 이 한국과 이 중국의 그 배경이 굉장히 짙게 깔려 있습니다. 오늘날에는 호낀 제독 거리라고도 하고요, 아르바트라고도 하고 막 그러는데, 사실 저곳은 베이징 거리 혹은 중국 거리 혹은 한국 거리, 서울 거리로 불렸습니다. 왜 그랬냐면 저곳에 조선인들이 처음에 건너와서 노무자들이라든지 혹은 이민자들이 집단으로 모여서 거주했던 곳이기 때문에 그 이름이 붙었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특히 중국인들이 모여 살았던 그 건물들은 곳곳에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들은 러시아의 저곳의 유럽 색깔과는, 유럽 색채하고는 굉장히 좀 다릅니다. 자, 한번 볼까요? 이게 이제 아르바트 거리고, 제가 아까 유럽색 얘기하면서 설명을 드렸지 않습니까? 근데 저 뒤편으로 돌아가면 전면에서 보는 풍경과는 굉장히 다릅니다. 굉장히 좀 허름하고 좀 낙후된 그런 곳이 있습니다. 자, 이런 곳인데요. 붉은 벽돌로 되어 있고요. 그나마 이것은 좀 좋은 곳이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중국인들이 이곳에 거주하기도 하고, 이곳에 거주하면서 그 도박, 그 다음에 또 마약, 그 다음에 기타 크고 작은 범죄, 이 소굴이었습니다. 그 기록들이 많이 남아 있는데, 그래서 한국인들은 블라디보스토크에서 그런 범죄와 그런 그 연관성이 좀 덜합니다. 근데 중국인들은 그런 범죄와 굉장히 연관성이 많습니다. 블라디보스토크 역사에서. 그리고 여러분, 블라디보스토크는 거친 땅입니다. 사실은 항구 도시여서 그런지 지금도 그렇지만 범죄의 어두운 그늘도 많이 있고요. 마피아의 그런 그 세력들도 많이 활동을 했고, 밀수 뭐 그런 것과도 관련되어 있는 것도 있지만, 그게 뭐 주류는 아니겠지만 그런 게 있습니다. 근데 초창기 블라디보스토크 역사에서 중국의 어떤 영향을 얘기할 때는 저런 곳들이 많이 거론됩니다. 그리고 최근에 제가 아까 그 영화 이야기를 잠깐 드렸는데요. 블라디보스토크에 관한 최신 영화를 보면 그 영화들 속에 중국의 그 뿌리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좀 흥미로운 건요, 그 중국이 요즘에는 긍정적으로 묘사된다는 겁니다. 요즘 러시아가 중국에 좀 의존적인 경향이 좀 있어서 그런지 뭔가 아시아적인 가치, 동양적 가치를 보여주는 듯한 그런 암시가 좀 깔려 있어서 제가 이제 그런 어떤 지면에서 소개도 하긴 했는데요. 그 다음에 이제 동양석을 얘기할 때는 우리 코리안 웨이브를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2016년에 11월에 딱 이맘때입니다. 이곳에 출장을 가서 저곳에 살고 있는 고려인, 한인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대표자들을 인터뷰하는 그런 업무가 있었습니다. 출장이. 그래서
식당에서 이제 식사도 하고, 그다음에 질문하고, 그 기록하고 그런 과정이 있었는데, 가서 굉장히 흥미로운 곳이었습니다. 예전에도 굉장히 한인들의 그 색채가 짙었지만, 지금도 저곳에 가면 한국인의 피는 다 똑같은데, 시간이 많이 흐르다 보니까 많이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사고방식이 좀 달라졌고, 생활 양식도 달라진 거죠. 그러니까 원래 저곳에 사는 사람들이 있고요. 또 저기서 살다가 멀리 갔다 다시 돌아온 사람들이 있으면 그게 이제 고려인이고, 또 사할린에 있다고 돌아온 사람도 있고요. 심지어는 북한에서 이렇게 건너온 사람도 있고, 우리처럼 대한민국에서 가서 지금 비즈니스를 하거나 관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몇 종류의 코리안들이 섞여 있습니다. 저 블라디보스토크에 가면. 그게 사람들의 그 존재에서도 그렇고요. 또 그 비즈니스 차원에서도 그게 그 분간이 가능한데요. 그래서 한민족이란 뿌리는 공유하지만 현재의 모습에서는 약간씩 좀 다릅니다. 예를 들면 북한 사람은 이념이 다르죠. 그죠? 뭐 언어도 좀 다르고 그러겠지만, 그래서 블라디보스토크는 우리 그 한국의 존재만 놓고 봤을 때도 굉장히 하이브리드 어떤 지역입니다. 블라디보스토크에 돌아다니다 보면요, 곳곳에서 이 호랑이 동상을 마주칩니다. 공항에서 출발해서부터 바로 보이는 게 호랑이인데요. 공항에서 출발했을 때도 호랑이 동상 3마리가 이렇게 옹기종기 앉아있는 동상이 있고요. 그 다음에 시 바로 진입로에도 또 있고요. 그 다음에 막상 가면 호랑이 거리도 있고, 곳곳에 호랑이들이 이렇게 버티고 있는데요. 아까 호텔에도 호랑이 그림들 보셨죠? 이렇게 많이들 해놨습니다. 좀 낡은 호랑이들입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벽화에도 이렇게 호랑이를 해놨고요. 이게 가장 최근 겁니다. 2019년에 제가 찍었는데 계속 업데이트를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아까 호텔에서, 베르사유 호텔에 그 벽에 걸려있는 호랑이를 제가 좀 가까이 확대한 거고요. 또 이렇게 어떤 화실에 한번 제가 들어갔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에 그 작품들의 상당 부분에 이 호랑이 문양이 들어가 있습니다. 블라디보스토크는 항구 도시이기 때문에 무슨 그 바다 그 풍경도 많이 있지만 그 절반 정도는 호랑이와 관련된 그림들, 작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곳에서 가장 유명한 생수 회사가 있습니다. 그 생수 회사의 로고에도 호랑이가 저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소개를 하지 않지만 축구팀의 그 상징도 호랑이입니다. 자, 이걸 좀 크게 확대를 했습니다. 좀 이쁘고 귀엽게 보이죠, 이 호랑이는? 아무래도 생수에 있다 보니까 무섭게 뭐 이렇게 엄격한 호랑이보다는. 그 다음에 이제 이 블라디보스토크에 가면 카페들이 굉장히 좀 많아요. 그 지역 그 고유의 카페가 있는데, 지나가다 보니까 저 호랑이를 귀엽게 마스코트처럼 저렇게 앞에다가 약간 일본색도 나기도 한데, 그 모양의 그 느낌은 자신들의 그 대표 상징 동물인 호랑이를 활용해서 그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9년 1월에 이제 갔을 때인데, 그 광장에 어마어마한 조형물, 지금 사진을 보면 별로 안 커 보이지만요, 실제로 광장의 한 면을 차지할 정도로 이 호랑이 그림이 펼쳐져 있고, 많은 사람들이 저기다 한마디씩 다 써놨어요. 뭐, 나 한국에서 왔다, 나는 뭐 누구를 좋아한다, 뭐 이런 것들이. 이걸 누가 조직을 하냐면요, 아무르 호랑이 보호 협회가 있습니다. 그 협회가 모스크바에 있고 유일하게 블라디보스토크에 있습니다. 거기서 이렇게 주관을 합니다. 그게 여러분 보시기에 왼쪽에 그 호랑이 얼굴 사진이 있죠. 그림이 있죠. 그게 이제 그 협회의 로고입니다. 그리고 해마다 9월 마지막 주에는 호랑이의 날을 개최를 합니다. 세계에서 유일하게. 그래서 시민들이 온갖 분장을 다 하고 거리에 쏟아져 나옵니다. 이건 일부지만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래서 블라디보스토크가 뭐 세계적인 존재감, 그 다음에 에코, 뭐 이런 측면에서의 자신들의 어떤 지역적 정체성, 그런 그 존재감을 이런 식으로 좀 보여주려고 한다라는 걸 저 나름대로 이렇게 그 해석을 부여를 했는데요. 최근에는 코로나 때문에 작년에는 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고요. 올해도 제가 확인을 안 했는데 자료에는 없어서 안 한 것 같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블라디보스토크는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러시아 연방정부에서 자신들의 어떤 그 미래 발전 방향을 아시아 쪽에서 좀 이렇게 모색한다, 그런 그 큰 설계가 있었고요. 그의 구체적인 그 행보들이 있었는데, 2012년에 그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 정상회의를 이곳에 개최를 하면서 최초로
이쪽 인프라를 어마어마하게 확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대학도 크게 짓고요, 무슨 다리도 크게 놓고, 또 각종 시설을 확충을 했는데, 몇 가지 사례를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2012년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 정상회의를 앞두고 공항을 일신했습니다. 새로 건설을 한 거죠. 그래서 굉장히 산뜻한 국제공항으로 탈바꿈했는데, 실제로 가보면 깔끔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러시아의 오지를 상당히 많이 최근에 한 10년 동안 답사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차 타고 한 6시간 막 달려가기도 하고, 가보면 마을 몇 개만 있고 막 그런데, 그 지역의 우랄의 어느 대표 도시에 딱 가보니까 공항이라고 딱 내렸는데요, 너무 당황했어요. 어때서 당황했냐면, 우리 공항에서 딱 내리면 짐을 찾잖아요. 그럼 짐을 찾는데 이렇게 뭐가 돌아서 막 한 게 아니라 어디 창고 같은 데서 자기 거 짐을 하나씩 다 찾아가라고 막 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허름했어요. 근데 그곳이 우리식으로 말하면 대구 광역시라든지 아니면 뭐 경상북도라든지 뭐 강원도, 그런 지역의 수도입니다. 중심지인데 공항이 그렇게 낙후가 된 걸 보고, 제가 정말 예전에 이제 중심 도시들만 이렇게 다니다가 지방에 가니까 너무나 전문 연구자이지만 놀랐습니다. 책으로나 기타 간접 자료를 많이 봤었는데, 직접 가보니까 우리가 현실 속에서 보면서 몰랐던 부분들이 너무나 많은 거죠. 그래서 우리 여러분 지금까지 뭐 듣거나 보거나 하시면서 러시아 하면 문화예술이 엄청 발전해 있고, 뭐 세계에서 가장 경토가 크고 자원도 풍부하고, 그다음에 뭐 미국하고 속된 말로 맞짱도 뜨고 막 소련 시절에 그런 나라 강대국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지방에 가면 속된 말로 너무 허접한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너무 좀 뭐랄까 애처로운 부분도 있고요. 어떻게 이렇게 살 수가 있을까? 그 소련 시절에 세계를 호령하던 그런 면모는 다 어디 갔을까 할 정도로 지방은 상당히 낙후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모스크바에 가면요, 파리 못지않은 굉장한 세련된 모습으로 탈바꿈했지만, 거기서 조그만 차를 타고 이렇게 밖으로 나가보면 또 다른 러시아가 곳곳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거를 극동지역에서 바꿔놓고자 어마어마한 자금을 투자를 해서 공항부터 이렇게 바꿔놓고 있는데요. 최근에 다행히 제가 갔던 그런 지역들을 제가 늘 이렇게 다시 살펴봅니다. 뉴스를 통해서 제가 직접 들어가서. 근데 공항이 다 바뀌었어요. 하나씩 바뀌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최근에 러시아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까? 2014년에 소치 동계올림픽이 있었고요. 제가 그것도 갔습니다. 가봤고요. 실제로 어떻게 변했는지. 그리고 2018년에 무슨 일이 있었나요? 월드컵이 있었습니다. 그죠? 우리도 월드컵을 통해서 많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러시아가 이렇게 소치 올림픽, 월드컵, 세계 수영 선수권대회, 그 다음에 유니버시아드, 대구에서도 유니버시아드 했나요? 육상 선수권대회도 했었죠. 이게 4대 국제 스포츠 메가 이벤트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러시아가 이걸 다 했어요. 이제 더 이상 할 게 없어요. 유치할 게 없어요. 최근 10년 동안 이걸 다 했습니다. 4대 이상을 다 했는데, 그러면서 지역 인프라를 엄청나게 개선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베리아의 크라스노야르스크라는 그 도시에 갔더니 2018년에 제가 가봤더니요, 엄청나게 달라졌어요. 그리고 아까 말했던 그 우랄에 있는 빼름이라는 도시 갔더니 그야말로 어디 창고에서 수암을 내주고 그랬는데, 그것도 이런 식으로 아주 산뜻한 공항으로 탈바꿈했어요. 바람직한 현상이고요. 이게 어떻게 보면 지역 균형 발전, 우리나라에서 흔히 얘기하는 것처럼 러시아가 그렇게 가기는 아직도 갈 길은 아주 멀지만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블라디보스토크가 극동의 먼 구석이지만 그 많은 지역에서 가장 먼저 2010년대 들어와서 이런 개선의 행보를 보여줬습니다. 물론 이제 큰 이벤트가 있어서 그렇긴 했지만,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작년에 제가 9월에 직접 가서 찍은 건데요. 2015년부터 푸틴 정부가 이 극동 개발을 통해서 아시아 태평양 지역으로 진출할 목적으로 동방 경제 포럼이라는 걸 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9월에 2박 3일 정도 일정으로 개최를 하면서 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뭐 우리나라의 대통령들, 그다음에 일본의 뭐 그 총리, 이런 인도 총리 이런 사람들 다 초청해가지고 큰 경제 포럼을 열면서 문화 행사도 많이 개최를 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정상 국가로 달라지고 있다, 좋아지고 있다. 그래서 많이 투자해라. 그런 그 유치 전략으로 이런 그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저 뒤로 펼쳐진 저 건물들이 대학 건물들입니다. 기숙사이기도 하고 캠퍼스 강의실이기도 한데, 이거를 최근 몇 년 전에 다 새롭게 지은 겁니다. 자, 우리 돈으로 한 2,000루블이면 한 뭐 3만 원 정도 하는, 3만 원 이상 정도 하는 그런 그 고액 지폐인데요. 그 지폐 안에 이 극동 지역의 그 지역 상징이 몇 가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아까도 제가 5,000루블 최고역군의 그 무라비오프 아무르스키 총독의 초상이 들어가 있는 것처럼, 여기에는 블라디보스토크의 루스키 대교 다리가 마치 우리나라의 인천 대교처럼 뭐 그런 느낌이 좀 드는데 아주 멋지게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실제 이건 제가 직접 찍은 건데요. 좀 선명하게 보면 저기가 색깔로 삼색기, 러시아 국기 문양으로 이렇게 칠해져 있는데, 그런 그 다리를 인프라 확충 차원에서 건설을 했습니다. 최근에. 여러분, 이게 극동연방대학교 캠퍼스입니다. 세계에서 유일하게 바다를 끼고 있는 캠퍼스입니다. 이게 이쪽서 다는 포괄하지 않았지만 여러분 보시기에 아파트 건물 같기도 하고 어디 콘도 같기도 하고 그런데요. 제가 안에 들어가 보기도 하고 또 밖에 다 걸어 다녀보기도 하고 그러는데, 저기 그 해안가처럼 보이는 데 있죠? 저곳에서 이제 극동의 거리라고 9월에 그 극동 경제 포럼에서 할 때 극동 지역의 특산물 전시 그 관을 저기 쭉 열고 소개를 하는데요. 9월만 되면 저곳이 북적북적합니다. 근데 대학 캠퍼스이지만 하나의 휴양 시설이나 그런 걸로 봐도 무방할 정도로 굉장히 괜찮은 곳입니다. 근데 아쉬운 게 오게티라고 해야 될까요? 우리도 좀 그런 게 있지만, 우리도 겉에서 보면 아파트 멋지지만 안에 들어가서 사보면 뭐 층간 소음이 심하다든지 뭐 이렇게 뭐가 냄새가 막 난다든지 그런 그 흠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겉에서 보면 멋진데 안에 들어가면 좀 그 날림으로 한 그런 흔적들이 꽤 있습니다. 그게 좀 심하게 말하면 러시아의 또 한 특성이기도 한데, 이거는 이제 논외니까 이렇게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시다시피 2014년에 소치 올림픽 멋지게 해놓고 바로 우크라이나하고 이렇게 충돌하면서 서방한테 지금까지도 많은 그 제재를 받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그래서 상당히 위기에 있고, 2000년대만 하도 굉장히 잘 나갔습니다. 근데 최근 10년대부터 지금까지 유가도 떨어지고, 뭐, 그 다음에 내부의 저항도 있고, 그 다음에 외부의 그런 압박도 있고 해서 상황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을 타개하고자, 꼭 이게 있어서 그런 건 아니었지만, 이런 그 내외부의 그런 위기와 도전 때문에라도 새로운 돌파구를 찾기 위해서 이 극동에서 그런 길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국제 메가 이벤트를 개최하고 인프라를 확충하고, 그런데 무엇보다도 러시아 정부가 위기감을 느끼는 것은요, 이 극동 지역에서 인구가 계속 줄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시다시피 중국 인구는, 이웃한 중국은 어마어마하게 지금 힘도 세졌고 인구도 많고 호시탐탐하고 있는 걸 느끼거든요. 제가 아까 아무르주의 수도 블라고베시엔스크라는 걸 언급을 제가 했습니다. 제가 쓴 책에도 그 소개를 했고, 제가 그것을 직접 2박 3일 3박 4일인가 답사하면서 그걸 직접 목격을 했는데요. 정말 흥미로운 사실을 거기서 한 가지 책에도 소개를 했는데, 그 호텔에, 우리 호텔 가면 세계 국제 그 시간을 알리는 시계들이 몇 개 있지 않습니까? 뉴욕, 뭐 동경, 그 다음에 런던, 파리 이런 게 있는데, 그 호텔은요, 시계가 3개인가 있습니다. 하나는 모스크바, 하나는 동경인가 있고, 하나가 바로 북경이에요. 그리고 다른 데는 없어요. 근데 그 도시는 중국하고 접경 도시예요. 강을 하나 사이에 두고. 그리고 소비에트 시절에는 그 도시가 훨씬 더 잘 살았어요. 그런데 최근에 역전돼 가지고 그 맞은편에 있는 쌍둥이 도시, 그게 그 헤이어라는 도시인데요. 지금은
몰라보기에 그쪽이 더 달라져 좋아졌고 잘 살게 돼서 이 블라고베센스크에 있는 사람들이 뭔가 시기와 질투를 좀 한다고 그래요. 그리고 전기도 여기서 중국이 자기들이 생산한 전기를 사가지고 쓴다고 그러는데, 제가 진짜 놀라운 또 그 경험을 했는데 6시인가 이렇게 되니까요. 그때가 여름이었는데 갑자기 이제 해가 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강변에 마치 제가 이제 이 대구의 강은 제가 이런 걸 잘 몰라서 그러는데, 한강에서 우리가 남산에서 이렇게 보면 강남에 쫙 펼쳐져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긴 그 강변이 갑자기 어마어마한 조명으로 환하게 밝혀지는 거예요. 중국이 보란 듯이, 야, 러시아들 우리 이렇게 멋지게 잘 지내고 있어. 그런 거 보란 듯이. 근데 매일 6시만 되면 밤새도록 그렇게 환하게 멋지게 조명을 켠답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런 걸 타개하기 위해서, 그리고 푸틴이 와서 보니까 그 해이어는 왜 이렇게 좋아졌냐, 강변도 엄청 정비를 잘 해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게 뭐냐, 한번 방문하고 나서 그렇게 지적하니까 그 다음부터 정비 사업을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엄청 좋아졌습니다. 거의 그 해이어 중국 도시처럼. 아무튼 이 블라디보스토크는 이 러시아 연방정부의 어떤 그 미래 발전 전략의 중요한 한 부분이어서 이런 그 맥락하에 많은 그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 지원을 바탕으로 물적으로나 어떤 문화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많이 이렇게 변화하고 있는데, 그런 그 변화를 뒷받침해주는 행사들도 꼭 몇 가지가 있었는데, 여러분 아까 얘기했듯이 뭐 동방경제 포럼이라든지 아시아 태평양 경제 협력체라든지, 그 다음에 또 최근에는 2019년에 4월 25일부터 6일까지 그 김정은 북한 갑자기 국무위원장인가요? 제가 생각해 김정은하고 정상회담을 열어가지고 또 주먹을 한껏 끌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날 회담하는 날, 김정은이 도착하는 날 제가 떠나는 그점이었었는데요. 아침에 저는 12시에 떠날 수밖에 없었는데, 이처럼 푸틴은 이곳에서 중요한 어떤 그 행사를 개최하면서 뭐 시진핑을 초청을 한다든지, 아니면 아베를 초청한다든지, 뭐 그런 행사를 하고요. 이렇게 또 김정은을 초청해서 정상회담을 하고, 이런 과정에서 이제 블라디보스토크의 이제 존재감이 극동에서 계속 이제 커지고 있는 거죠. 덩달아서 인프라도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최근에는 아까도 서두에 얘기했듯이 영화에서 주목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영화는 우리도 보면 우리 잘 만든 영화 한 편이 정부에서 수십억을 수조 원을 투자한 것보다 훨씬 더 좋은 효과를 내지 않습니까? 국가 이미지 개선하는데. 그런데 그거에 비하지는 못하지만 최근 중앙의 영화사들이 극동을 배경으로 굉장히 영화를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블라디보스토크의 낙후한 뭔가 그 부정적인 이미지를 이게 털어내고 새로운 이미지를 이렇게 소개를 하는데, 이게 어떤 일정한 흐름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러시아 영화를 자세히 모니터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소개를 했고요. 이제 곧 12월에 개봉되는 블라디보스토크라는 그 영화를 보면 다시 한번 이런 걸 확인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말씀드렸듯이 하나는 그 러시아 정부의 아시아 선회 정책, 아시아 중시 정책을 영화에서도 보여준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영화 속에 중국인들이 부쩍 늘어났어요. 이 블라디보스토크를 배경으로 한 영화에서만 아니라요, 이 중국 모스필름, 모스크바 영화사, 레닌그라드 영화사, 이런 그 최대 영화사에서 제작하는 그런 영화도 중국인들의 그 존재가 단순한 관광객의 존재가 아니고 중국 사람들이 일정한 역할을 하는, 심지어는 아시아적 가치를 이렇게 유지하고 있는 그런 존재로 암시하기까지 한다는 겁니다. 제가 이제 이런 걸 좀 학술적으로 소개도 했었는데요. 그리고 이제 영화 속에 이제 뭔가 좀 아기자기한 블라디보스토크의 이미지들이 과거와는 다른 것들이 등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 대표적인 게 저 등대입니다. 저 등대가 엄청 좋습니다. 이게 조수간만의 그 차이로 저 등대로 가는 길이 드러났다, 또 이렇게 물에 잠겼다 하고 그럽니다. 그래서 시간에 잘 맞춰서 가야 저기까지 가고요. 많은 한국 관광객들이 저곳을 갑니다. 저는 버스 타고 가기도 하고 택시 타고 가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걸어서 가기도 해봤습니다. 아주 걸어서 가기는 멀지만. 자, 끝으로 우리 그 남은 시간에는 이 블라디보스토크를 중심으로 한국과 러시아가 어떤 그 관계였고 지금은 또 어떤 상황인지를 좀 흥미로운 그 사례를 중심으로 좀 소개를 좀 할게요. 이것만 보더라도 러시아와 우리는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구나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최근 한반도 상황을 중심으로 많은 변화가 있어서 특히 이제 일본을 가는 한국인들 발길이 많이 줄어들었지 않습니까? 예전에 되게 많았는데 발길이 한 10분의 1만 러시아로 돌려도 상당 부분입니다. 근데 최근에 그런 흐름이 형성이 됐는데 아쉽게 코로나 팬데믹으로 막혀서 이 전공자의 한 사람으로 굉장히 아쉽게 생각하는데 마치 이걸 제가 준비하면서 지나간 일에 대한 향수처럼 그런 느껴지긴 했습니다. 앞으로 한번 이 흐름이 끊기면 다시 이전처럼 회복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은 생각도 듭니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물 돌았을 때 노저라고 그러는데 두르다가 물이 막혀버린 그 형국이어서 어떻게 될지 저도 상당히 좀 궁금합니다, 앞으로. 근데 어쨌든 간에 지금까지 전개되어 온 내용만 중심으로 한번 이야기를 소개를 하겠습니다. 아다시피 블라디보스토크에 가는 길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비행기 타고 인천공항에서, 대구에서, 부산에서 이렇게 가는 방법이 있고요. 또 이 배를 타고 또 이렇게 동해에서, 속초에서 또 부산에서 이렇게 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통일이 되면, 혹은 통일이 안 되더라도, 육로를 통해서 가는 방법이 있고요. 상호 이렇게 협정을 맺어서. 정말 통일되면 이제, 자유롭게, 국경을 통과하는 그런 날들이 있겠죠. 그래서 최근에 여러분, 한반도의 맨 윗부분이 함경도지 않습니까? 그 함경도 두만강 국경을 넘으면 바로 러시아 핫산이고, 그 다음에 이제 블라디보스토크로 이어지는데, 그래서 한국인들 사이에 함경도 위 블라도라는 말이 생겼어요. 그만큼 가까워졌다는 거예요. 더 우리가 함경도라고 부르듯이 블라디보스토크를 줄여가지고 블라에다가 우리가 도 개념을 붙여가지고 블라도라는 말을 이렇게 붙였을 정도로 최근에 부쩍 가까워진 그 상황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저 말이. 이미 이제 말씀드렸는데, 2017년에 제주항공이 대한항공에 이어서, 그러니까 대한항공 말고, 그전에는 대한항공만 블라디보스토크로 갔었는데, 제주항공, 티웨이, 그 다음에 이게 러시아의 오로라 항공, 이런 항공사들이 너도 나도 이 물 들어온 틈을 타서 노를 젓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한국인 발길이 블라디보스토크로 이어졌는데요. 이거의 흐름의 시작은 2014년 양국 비자 면제 협정이 발판이 됐었고요. 본격적으로 시작된 거는 2017년도부터인 것 같아요. 제가 2016년에 갔을 때는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12월이었고 첫눈이 내렸을 때였는데 그렇게 많지는 않았는데 2017년부터 이 흐름이 확 달라졌어요. 제가 매년 이렇게 가면서 그거를 피부로 느꼈습니다. 저게 이제 부산에서 올라온 한국 관광객을 태우고 올라온 크루즈선입니다. 저게 오른쪽 건물에서 보면 저기서 막 사람들이 쥐구멍에서 나오듯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관광객들 흐름들이 빠져나오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게 지금 한국인 관광객, 단체 관광객을 태운 모습인데요. 저게 지금 저쪽에 다 몰려 있습니다. 이게 이제 한국의 관광객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다양했습니다. 이렇게 노 부부의 모습을 제가 뒤에서 카메라를 담았고요. 또 이렇게 그런가 하면 이렇게 20대, 10대 후반 젊은이들이 마치 우리 어디 대구 무슨 아니면 부산의 어디 흔한 그 거리를 걷는 그런 모습처럼 너무나 자연스러웠어요. 저 친구들 모습들이. 또 여기 보면 유명한 독수리 전망대라고 있습니다. 한눈에 쭉 펼쳐지는 전망이. 그곳에서도 저렇게 우리의 20대 청년들이 아주 편안하게 자유롭게 이렇게 사진 촬영하는 걸 제가 또 담아놨고요. 이거 보세요. 아르바트 거리에서 이렇게 재미있게 아무런 시선의 제약 없이. 모스크바나 페테르부르크랑 좀 다릅니다. 여기는 마치 지리적으로 가까워서 그런지 또 한국인들이 더 그렇게 많이 보여서 그런지
너나 할 것 없이 저렇게 그 편안한 모습을 연출하는 걸 제가 자주 봤습니다. 식당 가서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한국 관광 붐이 이렇게 그 성행하게 된 계기는 TV에서도 많이 소개되면서 이 흐름을 탔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뭐 짬내 투어라든지 기타 러시아 소개 프로그램들이 최근에 많이 제작이 됐었는데요. 이런 걸 보고 더 관심이 깊어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이제 제가 아까도 얘기했듯이 정상회담 하는 날, 첫날 제가 오전에 저도 한번 분위기 파악을 하러 한번 갔는데 외신 기자들이 지금 기다리고 있는 장면을 뒤에서 한번 제가 담아봤고요. 블라디보스토크는 우리와 이처럼 굉장히 지리적으로 가깝고요. 또 역사적으로도 매우 가깝습니다. 한 160년 한 50년 정도 그 관계가 형성이 됐었는데, 이 지역에 블라디보스토크에 살던 그 한인들이 1937년 스탈린의 강제 이주 정책으로 중앙아시아로 쫓겨났다가 다시 돌아오는 과정까지 긴 세월이 흘렀지만 그 어떤 그 보이고 보이지 않는 그 관계들은 여전히 끈끈하게 계속 이어져 왔는데요. 이곳에 그 서려 있는 역사적인 기억과 그런 삶의 자취들 때문인지 다른 어느 러시아 지역보다도 한국 사람들이 이곳에 가면 그런 편안하고 친근한 느낌을 갖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가면 이제 한국에 관련된 그 기억의 장소들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한국과 러시아의 그 우호 150주년을 기념해서 이렇게 조형물도 조성이 되어 있고요. 이거는 이제 당시 한국 거리, 조선 거리라고 해야 되겠죠. 그 풍경이고요. 그게 이제 오늘날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지명도 바뀌었고요. 그리고 여러분 진짜 보세요. 블라디보스토크 역입니다. 그 당시에 조선인들이 저렇게 멋진 차림으로 저기 앞에 오손도손 서 있고 앉아 있고 하는 모습 기록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인들이 집단으로 거주했던 그 동네가 몇 군데 있었는데요. 처음에 개척리라고 있었다가 거기서 쫓겨나서 또 신안촌을 형성해서 살다가 또 거기서 나중에 이제 또 쫓겨나고 그 신안촌이라는 자리에 에는 지금 거의 흔적이 없는데 저렇게 기념비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그냥 그 기분 전하러 놀러 오는 관광객들도 많지만 그 역사 탐방 오는 사람들도 꽤 많습니다. 그래서 어느 고등학교, 어디 그 단체 이런 데서 블라디보스토크를 왔을 때 꼭 들르는 곳이 바로 저런 한인 관련 혹은 독립 유적지 이런 곳인데 그 대표적인 곳이 바로 이 신안촌 기념비입니다. 그리고 이제 뭐 자매결연 도시들이 쭉 기념비로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 뭐 원산, 부산 이런 식으로 또 있고요. 이렇게 해서 최근에 블라디보스토크가 이 팬데믹 이전까지는 정말 그야말로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는데요. 제가 마지막으로 2019년 가을에 이곳에 갔다 오면서 뭘 느꼈냐면, 세상 인심은 바뀌는구나 이런 걸 느꼈습니다. 한국 사람들 많이 찾다 보니까 아까도 제가 처음에 지금 사업을 벌렸던 사람들 많이 안 좋아졌을 텐데 그 사람들이 궁금하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근데 한편으로는 서비스가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서비스가 품질이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그거를 숙소에서 제가 느꼈습니다. 9월에 이제 출장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거기 예약을 했는데 너무너무 형편이 없었습니다. 근데 그곳에 90% 이상은 숙박객은 다 한국 사람이었는데 그야말로 여러분 합판으로 만든 가건물 같은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걸 노리고 이제 막 밀려드니까 한 건 해야겠다 하는 목적으로 날림으로 지은 겁니다. 그런데 돈은 너무 비싸요. 저는 딱 하루만 이제 묵을 예정으로 어쩔 수 없이 잡았는데 10만 원이 훨씬 넘어갔었어요. 근데 옆에서 러시아인 여성이 전화를 하는데요.
시장에서 어떤 지금 그 흥정하는 것처럼 그렇게 시끄럽게 한 2시간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딱 여장을 풀었는데. 그 정도로, 그 서비스 품질이 좀 떨어지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범죄도 좀 한국인 상대로 늘어나는 것 같은데, 우연하게도 제가 그 범죄의 대상이 될 뻔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제가 에피소드로 짤막하게 소개를 할게요. 혹시 여러분도 참고하십시오. 블라디보스토크 기차역에서 이렇게 그 앞에 언덕길로 올라가는데 어떤 두 남자가 차례로 지나가는 겁니다. 한 사람이 지나가는데 뭘 떨어뜨리고 지나가고, 그걸 내가 이렇게 딱 집었는데 그 뒤에 오는 사람이 하면서 아는 척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보니까 돈다발입니다. 고액권 돈다발. 우리 돈으로 하면 100만 원에 훌쩍 넘어가는 그런 돈다발이었는데, 그래서 제가 그 떨어뜨린 사람을 불러서, 이 사람아 이거 돈 떨어서, 그래서 저는 러시아를 할 줄 아니까. 그랬더니 이 사람이 그냥 계속 가는 거예요. 막 불렀는데, 그러면서 나타난 사람이 보고, 야, 반반 나누자 그러는 거예요. 무슨 소리냐. 저 사람 불러야 돼. 그래서 막 달려가서 불러서, 너 여기서 떨어뜨렸다. 그랬더니, 그래? 그러면 떨어뜨리는 사람이라서 놀라고, 그 다음에 받았으니까, 주어졌으니까 되게 고마워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 근데 받아서 그냥 넣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때까지는 제가 그걸 몰랐는데, 그 다음에 이 녀석은 계속, 달라, 우리 거다, 막 그러고. 그래서 제가 전화기를 꺼내서 경찰에 신고하겠다. 그랬더니 그때서 떨어져 나갔어요. 근데 딱 보니까 이거, 덮어쓰기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걸 노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옷스럽게 이게 이따가 나눴다가 나중에 아니면 제가 안 돌려주고 어물쩍 그러다 거기에, 원래는 여기에 뭐 $1000가 있었는데 너 왜 $100만 있냐. 이런 식으로 사기를 대상이 될 뻔 했다는 걸 뒤늦게 제가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민심도 좀 달라지는 것 같고, 품질도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좀 안타깝고요. 그런데도 여전히 찾아오는 한국 사람들, 이런 걸 모르고 또 있어서, 그런데, 이런 코로나가 전반적으로 굉장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지만, 이걸 계기로 다시 한번 우리가 좀 생각해 볼 때가 된 것 같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원래 지금 시간이 좀 더 있나요? 아니면 한 10여 분만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러시아에는 최근 여러분 뉴스에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책을 한국의 그 자취를 남긴 러시아의 문화, 그 다음에 또 러시아에 남긴 한국의 문화, 이렇게 두 권의 책을 공동으로 이렇게 최근에 출판하기도 해서 좀 소개를 했습니다. 그 뒤에 또 많이 바뀌었지만, 그 중에 이제 한국의 브랜드, 여러분 뉴스에 많이 소개를 보셨을 거예요. 이 한국 브랜드가 러시아에서 뭐 지금 엄청 잘 나가고 있다. 근데 극동에서도 상당히 그렇거든요. 특히 블라디보스토크에 가면 그래서 이제 모든 점에서 편안함을 좀 느끼고 친근함을 느낄 수도 있는 것 같은데, 사실 이 블라디보스토크의 한국의 개척의 그런 선두 주자는 고 정주영 현대 명예 그룹 회장이 이 현대 호텔을 짓고 진출하면서부터 그 물꼬가 트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현대 호텔은 블라디보스토크에 있는 유일한 5성 호텔입니다. 그래서 아주 여러모로 품질이 좋은 곳이죠. 최근에 제가 아까 최악의 그런 사례하고 비교하면 극과 극인데요. 근데 최근에 이게 좀 바뀌었습니다. 롯데에서 이 호텔을 인수해서 이제 롯데 호텔이 됐습니다. 외형은 그대로 있고, 아니면 운영이라든지 기타 좀 바뀌긴 했겠죠. 아시겠지만 모스크바와 페테르부르크에 가면, 또 저기 볼가강 남부에 가면 사마라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곳에도 이제 롯데 호텔들이 있는데, 블라디보스토크에도 현대 호텔을 인수를 하면서 롯데가 진출을 한 거고요. 호텔업만 진출한 게 아니라 다른 또 부동산도 진출했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이제 블라디보스토크 시내에 진입하기 전에 모스크바에도 LG 다리라는 곳이 있는데, 이 블라디보스토크에도 밤에 이렇게 가면 LG의 이런 브랜드를 홍보하는 입간판이 쫙 도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제가 또 이걸 찍으려고 밤에 걸어서 여기까지 좀 갔습니다. 처음부터 걷진 않고 택시 타고 갔다가 한참 걸어서 이렇게 찍었는데요. 그리고 이런 거는 너무나 잘 소개가 된 건데, 한국 화장품이라든지 식료품들이 블라디보스토크 어디에 가도 쉽게 볼 수가 있고요. 여러분, 심지어는 북극에 있는 지역에도 제가 이제 그쪽 지역에도 최근에 많이 답사를 갔었는데, 엄청난 큰 화장품 매장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잘 나간답니다.
매장 직원들하고 인터뷰를 다 했었는데, 아니 이런 곳에 이렇게 큰 한국 전문 화장품 매장이 있는데 이게 잘 나가냐 했더니 잘 나간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보면 이렇게 부산 치킨. 근데 이거는 1년이 있다 가니까 없어졌어요.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최근에 블라디보스토크의 최대 쇼핑몰이 등장을 했는데, 그곳에 이제 식당가에 이렇게 미리네라는 은하수라는 뜻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식당에 오픈을 했고, 근데 이 식당 같은 브랜드는 그 시내에 또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한국 이렇게 식당만 있는 게 아니라 블라디보스토크에는 북한 식당이 3곳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가장 많이 알려진 곳이 바로 금강산 식당인데요. 저도 한번 직접 방송국 PD하고 같이 답사차 갔다가 이곳에 갔는데, 평양냉면을 한번 주문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약간 달짝지근하고, 또 우리가 흔히 먹는 냉면 맛은 좀 다른 것 같기도 하고, 반찬도 좀 비슷한데 우리 거 좀 따라한 그런 경향도 있는 것 같고요. 근데 좀 맛이 좀 다르고, 그 다음에 종업원들이 굉장히 여자 종업원들이 엘리트 같은 그 느낌이 들었고요. 한 2시쯤 가면은 공연을 합니다. 저는 이제 공연을 못 봤지만, 근데 여기에도 한국인 관광객들이 아주 자연스럽게 와서 음식 주문해서 먹고 있는 것을 바로 옆 테이블에서 제가 봤고요. 그 다음에 북한 사람들하고도 대화를 이렇게 사적인 걸 안 해도 뭐 이렇게 어떻게 먹느냐 이렇게 물어보면 친절하게, 그리고 그 사람들도 한국에서 온 관광객들을 굉장히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하는 것 같은 느낌을, 그만큼 최근 그 변화가 많아졌다는 것을 여기서도 좀 느꼈습니다. 그리고요, 이거는 2019년 9월에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목격한 건데, 그 전까지는 없었던 이 입간판 광고인데, 여러분 들어보셔서 아실 거고, 대구에서도 어느 병원이 이 극동 지역 러시아의 의료 관광 진출을 혹은 협력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는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시베리아 야쿠츠크에서 제가 그걸 직접 봤었고요. 비행기 안에서도 그런 의사 선생님들, 의료진들을 제가 만나기도 했는데, 이곳은 여러분 혹시 아시겠지만 마리아 병원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서울에 마리아 병원이라고 있습니다. 불인 난임 전문 치료 병원입니다. 굉장히 유명한 곳인데요. 블라디보스토크 중앙 광장 한편에 저런 입간판이 크게 있는 거예요. 다른 의료 관광 홍보하는 그 광고판도 굉장히 많지만 이것은 처음이었거든요. 근데 그 다른 의료 관광 입간판과는 다르게 저렇게 불임 난임 전문 세계적인 그 병원이기도 합니다. 이 기술이 굉장히 잘 알려져 있는데 이렇게 딱 있는 거예요. 저게 이제 뭐라고 쓰여 있냐면, 저 영어로는 여러분 아시겠지만 러시아어로는 한국에서의 에코, 뭐 이렇게 친환경 뭐 이런 말인데, 제가 그 의미는 따져보진 않았지만 이런 게 이 블라디보스토크에 이게 들어설 정도로 뭔가 한국에 대한 어떤 그 신뢰, 인식, 그런 것들이 많이 넓어졌고 두터워졌고, 그런 거를 이 간판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좀 확인을 했습니다. 근데 저도 제가 이제 중년 남자지 않습니까? 그런데 모를 수도 있습니다. 남자분들은 이 병원을. 근데 여자분들도 모를 수도 있고요. 이과 직접 관련이 없으면. 근데 저는 이제 좀 계기가 있어서 좀 이 존재를 알고 있어가지고 이런 게 생겼구나. 그것도 그 블라디보스토크의 그 스베틀란스카야 중앙광장이 겹치는 그 구석에 이게 들어선 걸 보면, 지금까지는 뭐 식료품이라든지 기타 다른 뭐 제품 그런 것들이 많이 알려졌지만, 저런 부분까지도 블라디보스토크에 알려진 걸 보면 이 기술적으로나 이런 부분에서도 이 극동에서 한국을 생각하는 게 굉장히 깊어졌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제가 거꾸로 부산에 가면 또 이 러시아 타운이 있습니다. 아주 크지는 않지만 그것도 제가 또 기회가 될 때마다 가보고, 또 이렇게 그 러시아 사람들을 직접 만나기도 하고 그런데 전반적으로 이제 정리를 하자면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블라디보스토크는 제가 이제 모스크바 가도 그렇지만 제가 많이 다니다 보니까, 근데 블라디보스토크는 또 제가 아는 지인이 그렇더라고요. 어디 옆에 마실 갔다 오듯이 자주 다닌다고 그런 얘기를 좀 하는데, 그 정도로 저같이 이제 자주 다니는 사람한테는 그런 느낌은 당연히 들겠지만, 처음 가는 분들도
블라디보스토크 가면 뭐 이질감이라든지 그 생경한 그런 걸 아마 별로 못 느낄 것 같습니다. 그만큼 블라디보스토크는 한국색이 많이 들었다고 해야 될까요? 한국 사람들이 많이 가서 그렇게 바뀌기도 했고요. 우리하고의 관계, 그 다음에 러시아가 우리를 바라보는 거,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러시아를 바라보는 것들이 상호적으로 수준이 많이 올라왔다. 물론 부정적인 이면들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 자리에서는 제가 아까 그 몇 가지 우려스러운 몇 가지 부분만 빼고는 따로 드릴 말씀은 없고요. 이 극동 러시아 지역이 굉장히 넓은데 거기서 최대 도시입니다. 하바롭스크하고 비슷하긴 하지만 한 번쯤 직접 가시면 그 러시아를 느껴볼 수도 있고요. 또 거기 가서 우리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러니까 밖에 나가서 우리를 생각해 볼 수 있는 좋은 계기를 마련해 주는 곳이기도 합니다. 이런 점에서 블라디보스토크는 다른 어느 그 나라 도시보다도 의미가 있다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원래는 4시까지던가요? 근데 그 지금 자료를 보면 여기까지 제가 준비를 했는데요. 혹시 질문 답변 시간으로 또 더 말씀드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무엇이든지 편하게 말씀하십시오. 질문 있으시면 손 들어주시면 우선 마이크 갖다 드리겠습니다. 마이크 없어도 제가 충분히 들릴 수. 블라디보스토크는 크기나 인구나 또는 그 러시아에서의 위상이나 이런 게 어느 정도, 우리나라로 치면 어느 정도 실감되나요?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그런 부분도 기본적으로 기본 정보로 말씀드렸어야 되는데 그 정도는 아실 것 같아서 제가 말씀 안 드린 부분도 있고요. 인구는 60만 명 정도 됩니다. 하바롭스크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 극동 지역에서 하바롭스크 다음으로 인구가 많은데 그 인구 차이는 거의 안 느껴질 정도로 비슷비슷하고요. 위상은 아무래도 러시아의 최동단 전초기지이기 때문에 굉장히 시골이라고 생각하는 것보다는 러시아 사람들이 뭔가 그 의미를 좀 많이 부여하는 것 같습니다. 극동의 다른 도시보다 중국하고 그다음에 한국하고 그다음에 태평양 진출하는 곳이었고 거기다가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시베리아 횡단철도의 그 종착지이자 또 출발지이기도 하고 그런 역사 문화적인 위상이 다른 지역들보다 훨씬 더 많기 때문에 러시아 사람들의 의식 속에서 볼 때 꼭 중앙에 있는 유럽적 러시아 지역과는 좀 다른 그런 것도 있지만 그에 못지않은 위상을 가지고 있는 것이 블라디보스토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왜 그러냐면 그걸 방증해 주는 게 바로 러시아 연방 정부가 지금 최근 10여 년 동안 여기에 어마어마한 돈을 지금 쏟아붓고 있거든요. 네, 네 말씀하셔요. 저는 그 블라디보스토크에서 모스크바까지 그 열차를 한번 타보고 싶거든요. 네, 네. 그래서 시간이 네. 시베리아 횡단철도 아니면 우리나라에서 기차여행은 많은 사람한테 뭔가 낭만적인 기대감을 갖게 하는 여행이잖아요. 거기다가 시베리아 횡단철도 하면은 그런 그 이국적인 그 나라에 대한 어떤 그 기대가 많이 클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유튜브에 보면 그렇게 갔다 온 경험을 올린 소개 사례들이 꽤 많아요. 근데 그걸 보면 이제 전문가들이 하는 거하고 좀 다르긴 한데요. 우선 시베리아 횡단철도는요, 준비를 아주 많이 해야 됩니다. 그 예비 조사와 준비를 많이 하셔야 되고요. 기차에 있는 시간보다는 기차에서 거치는 곳을 많이 나가서 보셔야 된다고. 이제 저건 어디까지 제 개인적인 겁니다. 저는 기차 안에 있는 걸 별로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처음 러시아 기차를 시베리아 횡단철도를 타지 않고 저 북쪽으로 가는 기차를 8시간에 걸쳐서 타본 적이 있습니다. 처음 탔습니다. 그래서 엄청 기대를 많이 했는데요. 처음에 출발할 때 좀 보고 나서 너무나 지루한 거예요. 풍경도 너무 단조로워요. 보이는 풍경이 똑같은 게 7시간, 8시간 동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끝없이 펼쳐지는 러시아 풍경. 이 극동도 비슷비슷합니다.
그래서 중간에 이 내려서 돌아보는 것을 많이 활용을 하셔야 돼요. 블라디보스토크에서 하바롭스크까지 갈 때 가장 큰 구간이 그 두 곳입니다. 근데 그 중간에 크고 작은 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 할애를 굉장히 잘 하셔야 되고요. 기차에서 먹고 마시고 막 그런 걸 즐기는 사람한테는 괜찮습니다. 카드 놀이도 하고 막 하고. 근데 이제 러시아 아시다시피 기차는 침대 칸이 있고 막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등급이 여러 가지입니다. 그래서 침대 칸 타면 4명이 타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아는 사람들끼리 가게 되면 뭐 좋겠지만 또 모르는 사람 있으면 아무래도 신경도 쓰이고 또 이제 범죄 그런 것도 있고 그런데요. 근데 대체로 러시아 사람들이 기차에서 마주치면 다 인심이 좋습니다. 인심이 좋긴 한데 그래서 이제 그 팁을 드리자면 기차 안에서 머무는 시간도 어떻게 활용을 잘 해야 될 건지 굉장히 지루하거든요. 혼자 갈 때 혹은 2명이 갈 때도. 그래서 뭐 책을 읽는다든지 뭐 동영상을 본다든지 기타 다른 정보를 이렇게 습득을 한다든지 그 시간 활용을 잘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준비물 먹을 거라든지 그런 것도 잘 해야 되고 무엇보다도 기차에서 내려서 활용하는 시간을 잘 계획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꺼번에 많이 안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한 특정 기간 나눠서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한꺼번에 많이 하다 보면 지치기도 하고요. 많이 못 봅니다. 만약에 진짜 시베리아 횡단열도 여행을 하고 싶으면 제가 추천하는 구간이 있습니다. 어디냐면요, 이르쿠츠크에서 울란우데, 저 보이시죠? 거기가 바이칼을 끼고 있습니다. 바이칼 호수. 그래서 비행기 타면요, 지금 어떤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갈 때는 인천공항에서 S7이라는 그 항공사가 있는데, 러시아 항공사, 그게 이르쿠츠크까지 직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비행기 내려가지고 이르쿠츠크에서 바이칼을 볼 수 있는 게 있는데 가장 많이 이용하는 그 노선이 바로 이거고요. 그리고 기차를 타고 울란우데까지 또 가면요, 여기는 또 아시아 풍경이 펼쳐집니다. 이 몽골계 그 불교 문화입니다. 굉장히 독특하거든요. 그리고 저기 환 바이칼 철도가 오고 있습니다. 바이칼 호수를 끼고 천천히 가는 그야말로 힐링 구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을 여러분한테 제가 추천을 드리고, 나머지는 굉장히 길고요, 지루하고 좀 낯설어요. 저곳은 그나마 관광 인프라가 가장 잘 되어 있습니다. 바이칼을 끼고 있어서 시베리아 횡단열도 구간에서 우랄 넘어가기 직전에 그 구간으로서 가장 대중적이고 또 한국 사람이 가장 많이 찾아요. 이르쿠츠크에 가면 여기저기서 한국 사람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 정도로 많은. 가보셨어요? 바이칼 호수도 가보셨어요? 그때 단체 관광으로 가셨어요? 아카데미에. 그러셨군요. 네. 그거는 좀 지루할 수도 있다는 말씀이시죠? 네네. 그러니까 계획을 굉장히 촘촘하게 잘 짜야 지루하지 않고 여행의 묘미, 러시아 여행의 묘미를 느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하고 접촉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차에서 자주 이렇게 내릴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